안녕하세요. 부캐치북입니다. 오늘은 나는 홍범도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장편소설이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홍범도에 관한 책입니다. 홍범도에 대하여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홍범도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드립니다. 요약 내용의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이고요. 한말의 독립운동가, 만주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군이 되어 일본군을 급습하여 전과를 거두었다. 독립군 본거지인 봉오등 전투에서 독립군 최대의 승전을 기록하였으며 청산리 전투에서는 제1연대장으로 참가하였다. 그 후 항일 단체들의 통합을 주선하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 부총재가 되었으며 고려 혁명군관학교를 설립했다. 네, 이런 분이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반에 나와 있는 짧은 시구가 있는데요.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하느님도 임금 영웅도 우리를 구제치 못하리. 우리는 다만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루리. 자유를 누리리. 춥고 덥고 배고프고 헐벗고 고될지라도 일제강도 무찌르고 우리나라 되찾으리. 꼭 찾으리. 간절한 의지 불굴의 용기로 싸우리. 빛나리. 끝내 이기리. 끝내 이기리. 1.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강원도 해양 땅인 중봉 꼭대기에 올라서면 동쪽으로는 옥녀봉, 비로봉, 월출봉, 국사봉 등이 건너다 보인다. 남쪽으로는 기마 땅과 접한 구악산, 축조봉 등이 보인다. 서쪽으로는 회양 땅 내에 있는 백아산, 마룡산, 병풍산, 철마령 등이 펼쳐섰다. 북쪽으로는 통전 땅과 함경도 안변 땅을 접한 우동산, 망마암산, 장사봉, 풍류산, 연대봉, 백암산 등이 첩첩하다. 중봉이 일대에서 제일 높은 산은 아니다. 비로봉이나 옥녀봉이나 국사봉보다는 좀 낮다. 그럼에도 범도는 중봉에 올라설 때마다 중봉이 중봉인 까닭을 알 듯했다. 다른 봉우리들에서 중봉을 건너다 볼 때도 마찬가지다. 팔방으로 첩첩한 수백 봉우리 중에서 한 중간에 있는 봉우리가 중봉이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첩첩한 산들 가운데 있으나 산새가 미친 호랑이 모양 험악한 중봉에는 깃들여 사는 사람이 드물다. 어느 산의 우묵한 곳이나 평평한 등성에서는 초막이나 귀틀집, 너와집 몇 채씩 박혀있고 마을도 드물지 않은데 중봉자락에는 세 곳뿐이다. 유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인 벌집골의 세 집, 신흥 쪽으로 내려가는 산등성리의 네 집, 신읍 쪽으로 내려가는 골짜기인 먹패장골의 두 집. 범도는 4년 전 정월의 회양 큰 장거리에서 큰 눈을 만나 주막에 갇혀 있었다. 혼이 난 지 23일 만에 아내를 놓치고 10달쯤 된 짐이었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눈이 아니라도 범도는 막다른 세상에 잃은 차였다. 그 주막으로 먹패장골에 산다는 심노인이 총을 메고 들어왔다. 심노인은 포수였다. 방으로 들어온 노인은 500살쯤 됐을 성 싶었다. 그렇게나 나이가 높아 보이는 노인이 이가 성성하거니와 총을 맨 게 신기해서 범도가 물었다. 할아버님,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노인이 무심히 대꾸했다. 80살이다. 노인에 따르면 먹패장골은 워낙 험하고 깊은 곳에 있어 길을 아는 자 이외에는 찾기 힘든 곳이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꺼져야 할 자들이 이따금 길을 쓰고 찾아드는 골짜기였다. 쫓기듯 먹패장골로 들어온 사람들은 몇 년, 몇십 년이고 살다가 살만해지면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내려갔다. 대개는 먹패장골에서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났다. 신노인과 한 방에서 이틀을 묵었다. 사흘째 아침을 맞았을 때 노인을 따라 먹패장골로 들어오는 게 당연해졌다. 그렇게 먹패장골로 들어와 4년이 다 되어간다. 얼마 전 범도는 장거리에 나가 고기며 버섯이며 약재들을 넘기고 쌀을 팔아 돌아왔다. 심노인은 지난 2월에 낙상을 해서 운신이 어려웠다. 그렇지만 범도가 집을 나설 때 얼른 돌아오라고 아이처럼 보챘던 노인은 숨을 거둔 채 누워 있었다. 향년 84이었다. 심노인이 돌아가고 나니 먹패 장골이 휑하게 비어버렸다. 범도의 세상도 또다시 텅 비었다. 자신조차도 이곳에 없는 것 같았다. 이제 여기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저 어디로든 갈 수 있을 것인데 갈 곳이 없었다. 갈 데 없으므로 콩대를 걷었다. 수수와 좁쌀을 베었더니 서너 대씩 됐다. 메밀은 한 말 가까이 수확했다. 옥수수대와 수수대를 잘라 나무청 한쪽에 차곡차곡 쌓았다. 밥을 먹고 잠들었다. 잠결에 타타타 작달비 쏟아지는 소리를 듣거나 우우 부는 맥바람 소리를 듣기도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자기만 한 밭들을 다듬고 고랑을 타서 보리씨앗 몇 줌씩을 뿌렸다. 장작을 팼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날이 어두워지면 잤다. 그러고 있는 차에 김포수와 최포수가 찾아왔다. 마당 안쪽에 새로 생긴 무덤을 보고 금세 심노인이 떠난 걸 알아보고는 절하고 올라온다. 지난 봄에 낙상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금세 가실 줄 알았는데 자네 덕에 오래 사셨네. 말년에 자네 만나시어 호강하셨지. 40대살쯤일 김포수는 보통 몸피이지만 등이 약간 굽었다. 이마가 툭 붉어진 데다 입을 벌리면 송곳니가 드러나는 못생긴 얼굴이다. 그래도 웃으면 인상이 부드럽고 환해지는 사나이다. 김포수보다 67살 덜 먹은 최포수는 몸이 다부지고 이목구비가 또렷해 인상이 환하다. 범도가 최포수를 보는 건 오늘로 4번째인데 처음 볼 때 어쩐지 낯이 익었다. 어디서 만났을까? 최포수를 2번째 만났을 때 그가 낯익은 까닭을 깨달았다. 그는 11년 전인 갑신년 1884년 겨울 안변 민난 때 학성산성에 있던 밀랑군 중 한 사람이었다. 범도는 그를 향해 총구를 겨눴다가 그 옆 벽돌을 맞춰 돌가루가 튀게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일에 대해 최포수한테 묻지는 않았다. 아저씨 오늘이 며칠입니까? 어른 돌아가시고 날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고 지냈구먼. 초월 9 여드레네. 어른 가신 줄 알았으면 술이나 한 병 받아왔을 텐데 혹시 술 같은 거 있나? 한가위 전날 장에 다녀왔다. 노인 가신 지 20사흘이나 지난 것이다. 할아버님께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배웠는데 술 빚는 법은 못 배웠습니다. 빈손으로 절한 게 죄송해 물어봤네. 마침 점심 먹으려던 참인데 잠시들 계십시오. 정지간으로 들어온 범도는 대충 때우려던 점심을 두레상에 차린다. 반찬이라곤 지난 봄에 담근 여러 나무순 장아찌와 여름에 담근 물의 장아찌뿐이다. 노인 계실 때는 아무 나무새라도 뜯어 데쳐 무치고 기름내 나는 반찬 한 가지라도 올리려 애를 썼다. 작금에 혼자 마지못해 먹는 중에야 무슨 신경을 쓰겠는가. 아침에 밥을 하면 새 그릇을 떠서 소반에 올려 심노인의 새 식구 묘소에 가져다 놓았다.
한 식경쯤 지나서 가지고 올라와 그릇들 뚜껑을 덮어 솥 안에 놓고 스스로는 물 부어놨던 누룽지를 떠다가 먼 산을 건너보고는 참새들 노는 모양이나 들여다보며 아침 끼니를 때우곤 했다. 김포수가 정지간으로 들어오더니 아궁이 속을 뒤져 불씨를 찾아낸다. 불쏘시개를 올려 불을 살려놓고는 담배부리에 담뱃잎을 쑤셔 넣더니 불을 붙여 나간다. 범도는 솥 안에서 밥 주발들을 드러내 소반에 올리고 물 한 대접씩 올려 마루로 나선다. 웬 흰밥인가? 그때 장날 할아버님 진지 지어드리려고 쌀 한 말 팔아 돌아왔더니 마루에 반드시 누워 숨을 거두어 가셨더군요. 흰밥 지어드리려고 불이 나게 돌아왔던 건데 못 드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산수에 올랐던 밥이라 식긴 했습니다만 흰밥이니 맛나게들 드십시오. 김포수가 밥 한 숟가락을 떠서 마당 텃밭을 향해 던지며 구슬에 소리친다. 최포수와 범도도 밥 한 숟갈 크게 떠서 텃밭으로 던진다. 마당에 모여든 참새들이 포르르 포르르 날아다니며 밥알을 쪼아댄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김포수가 자신의 바랑에서 총탄 5집을 꺼내준다. 동글동글한 총알이 한 집에 10발 50발이다. 이건 그냥 쓰게 화약이랑 화승탈에는 남았나? 예, 50발에 쓸 많지는 있습니다. 회양 장거리 주막에 들렀더니 자네가 날 찾았다고 하더구만. 총알 떨어졌는가 보다 짐작은 했으나 금세 와볼 형편이 못됐네. 자네 장에 왔다 가고 며칠 뒤에 호식이가 나타났거든. 단발령 마루에서 장안사로 내려가는 길목 상암등에서 젊은 사냥꾼이 호식이한테 호되게 찢겼다네. 호식이라는 말에 범도 가슴이 난 날에 쓸린 듯 아리다. 여러 해 전 신계사 행자승으로 지내던 중에 지담스님 심부름으로 옥녀봉 신충사로 가게 됐다. 심부름을 나서기 전 지담 스님으로부터 사람을 해치는 호식이가 옥녀봉 파랑제에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다. 신충사로 오르는 길목에서 발을 접질러 주저앉아 있던 모지 스님을 만났다. 행자승 주제에 언간생신 비구니 스님한테 첫눈에 반했다. 반하지 않았어도 그 산중에 비구니 스님을 혼자 두고 오를 수는 없었을 테지만 대뜸 업어주겠노라 등을 들이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이가 내외하느라 마다하면서 신충사로 가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호식이 얘기로 겁을 주었다. 호식이는 반달처럼 어여쁜 비구니 스님도 먹을걸요? 모지 스님, 그이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팔자를 타고나는 바람에 어린 날 절간에 버려져 중인 되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따위 농은 안 했을 것이다. 단발령에 나타난 호식이는 잡았답니까? 잡기는 무슨 근동 포수들이 요즘 그 호식이 잡으려고 눈이 벌게져 산이란 산을 다 꿰고 다니지. 나도 같이 다니다가 자네 어르신한테 여쭤보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찾아온 것이고. 심노임, 포수 심갑술은 젊을 적에 한성으로 가서 병조 5위 군졸이 됐다. 이듬해 봄 5위군 훈련장에서 심갑술은 왕세자 눈에 띄어 이기사 별감이 됐다. 심갑술이 왕세자를 모신 지 세해째 되던 견인년 5월에 왕세자가 승하했다. 느닷없이 병석에 누운 지 며칠 만이었다. 심갑술은 먹패 장골로 돌아와 어릴 적 아버지와 더불어 했던 사냥을 다시 시작했다. 30살에 통천 오동산에서 40살에 곡산 대각산에서 47살에는 해산에서 호랑이를 잡았다고 했다. 금간산 일대 사냥꾼들 사이에는 심포수는 전설 같은 존재였다. 포수들이 이따금 이 먹패장골에 찾아오는 까닭이었다.
어르신이 아니 계시니 하는 수 없고 여천이 자네 우리랑 같이 패를 잃어보지 않으려나? 이 먹패장골로 들어오면서 이름은 신계사 시절 법명이었던 여천으로 자칭했다. 동패요? 제가 뭘 안다고요? 신포수 어른께 사냥을 배운 자네 아닌가? 작년 봄에 내가 여기 들렀을 때 신포수 어린이 자네를 넌지시 가리키면서 호랑이 10마리는 잡을 사람이라 하셨다네. 우리랑 함께 하세. 김포수는 회양 안풍사 시루골에 살고 최포수는 안변 서곡사학포에 산다. 이웃한 몇 개 군 포수들끼리는 서로 다 알고 지낸다. 혼자 사냥을 다니지 않는 게 포수들 간의 불문율이다. 최소한 2명은 짝을 이뤄 다니고 4~5명이 패를 이뤄 다니기도 한다. 이들과 같이 다니면 모르는 사냥꾼들과도 만나게 될 것이다. 모르는 그들 중에 평양 지휘대 유등 같은 작자, 수한 종이공자 주인 박가 같은 사람, 원산 건달패거리 같은 사람이 없겠는가. 사람들에 섞여 지내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범도는 사냥을 아니하며 살지라도 다시는 쫓기며 살고 싶지 않다. 아니요 아저씨, 저는 혼자 호시기를 쫓아보렵니다. 지금 불쑥 떠오른 생각이다. 가을 거지를 마쳤지 않은가. 머자나 닥쳐올 3동 내내 홀로 뭘 할 것인가. 결국 사냥을 나서게 될 터이다. 이왕 나설 바에는 호시기를 목표로 삼는 것도 괜찮은 성쉽다. 쫓기는 대신 쫓아다녀 보는 것. 자네가 아무리 신포수한테 배웠다고 해도 사냥은 혼자 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나. 단발령 마루에 나타났다는 호시기가 여러 해 전 옥녀봉 파랑제에 나타났던 그 호시기인지는 알 수 없다. 단발령에 나타난 호랑이가 진짜 호시기인지도 의문이다. 근동 제일포수로 이름 날렸던 심노인에 따르면 호랑이는 사람을 잘 먹지 않는다. 호랑이와 사람이 대면할 일이 워낙 드물거니와 호랑이들은 천지간에서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총 가진 사람인 걸 안다고 했다. 호랑이는 몇십 리 밖에서도 사람 냄새와 총 냄새를 알고 제가 피한다고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한테 해를 당한 사람은 호랑이 가죽을 탐내 호랑이 굴에 다가든 사냥꾼 뿐이라는 것이었다. 호랑이는 제 굴을 더듬어 보고 나간 사람을 쫓아와 물어 뜯을 뿐이라고. 호랑이는 생후 2달이면 젖을 떼고 넉 달이면 먹이 사냥에 나선다. 2해가량 어미와 같이 살면서 생존 기술을 익히고 생후 4년 정도 되면 성체가 된다. 30년쯤 사는 호랑이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 15년에서 20년 산다. 그나마 사냥꾼한테 걸리지 않고 자연 속에서 살았을 경우다. 그렇게 호랑이 일생을 설명해준 심노인은 범도한테 호랑이 굴 찾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 호랑이는 영물이므로 찾아서 사냥하면 안이 된다고 했다. 호랑이 잡은 사냥꾼치고 본인은 물론 자손이 멀쩡한 경우가 없다는 것이었다. 자식 넷을 낳았으나 하나도 건지지 못한 심노인 자신에 대한 자조이기도 했다. 심노인은 막내딸 17살에 호랑이 잡아 판 돈으로 혼수 넉넉히 마련해 농사꾼 집으로 시집 보냈다. 온갖 살림살이에 새마지기 논문서를 얹어 시집간 그 딸은 아들을 낳고 나서 폐창에 걸려 시집에서 내쫓겼다. 먹패 장골로 돌아와 이태를 앓다 숨을 거뒀다. 심노인 내외 옆에 있는 무덤이 그 딸일 것이었다. 일부러 찾지 않았음에도 호랑이와 마주쳤을 때는 어찌합니까?
범도의 질문에 심노인이 대답했다. 빛과 어둠이 어느 쪽인지 먼저 생각해라. 호랑이가 어두운 쪽인가 내가 어두운 쪽인가. 호랑이가 밝은 쪽이면 나는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다. 호랑이는 천생 사냥꾼이라 사냥하려 할 때는 제 몸뚱이를 어두운 쪽에 두기 때문이다. 그 다음엔 호랑이와 나 사이에 여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내가 달아날 수 있을 만한 여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여백이 있으면 뒤로 가만히 물러나고 모든 게 꽉 차 여백이 없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호랑이를 못 본 듯이 굴어야 한다. 내가 저를 해칠 뜻이 없음을 보여주는 게다. 와중에 호랑이 숨결이 거친지 매끄러운지도 알아차야겠지. 그 순간 내게 맺힌 게 많다 싶으면 풀어 헤쳐야 한다. 내게 맺힌 게 많아 숨결이 거치면 호랑이는 저를 공격해 올 것이라고 단정하고 털을 곤두세우며 덤비기 때문이다. 그 모든 상황 판단이 단숨에 이루어져야 하고 피치 못할 시에는 단방에 호랑이 목 아래 부위를 정확히 쏘아 맞춰야 한다. 다른 곳을 맞추면 두 번째 총탄을 쏘기 전에 내가 죽는다. 지금 김포수와 최포수 앞에서 혼자 나서 보겠노라 하지만 사실 범도는 호랑이를 사냥할 능력이 없고 사냥할 생각도 없다. 호랑이를 3번이나 잡았던 심노인은 곁을 지켜주던 이 없이 홀로 세상을 떠났다. 홀로 죽는 호랑이처럼 홀로 죽을 수밖에 없는 3일째 호랑이를 잡았다는 유명세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범도 스스로 지난 4년 사이 자신이 산사람이 됐다고 혼자서도 너끈히 살 수 있다고 여겼고 누군가를 향해서는 큰 소리도 쳤을 것이나 노인이 돌아가시고 나니 다 부질없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혼자 하겠다는 생각은 지우고 우리랑 같이 다니세. 홀로 해보다 아니 되겠다 싶으면 안풍이나 서곡으로 아저씨들을 찾아갈게요. 우선은 여러 사람 틈에 섞이지 않고 혼자 지내고 싶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지 말고 오는 보름까지 결정을 하게. 결정되면 산에 내려와 읍내 큰 주막으로 오게. 보름날이 회양 포수 개원들 모임 날이니 그날 자네도 포수계에 정식으로 입적하는 게 좋겠네. 호식이는 어찌하든지 이번 겨울을 함께 다녀보자는 것일세. 결정이 나면 찾아뵙겠습니다만 저 아니라도 아저씨들과 동패할 사냥꾼들 많으시잖아요. 신포수 어른이 자네 사냥 솜씨를 보증하신 바이거니와 근자에 총 좀 쏜다는 쇠부리들이 죄 정신이 없어졌지. 뭐 때문이냐고? 어이 순득이 자네가 설명 좀 해주게. 최포수 이름이 순득인가 보다. 물을 마시던 최순득이 대접을 내려놓고 입을 연다. 지난달 20날 밤에 외놈 칼잡이 놈들이 대궐을 침범해 왕비마마를 죽였다는 말이 회양, 안변 큰 장거리까지 들어왔다네. 회양 안변까지 들어온 소식이니 팔도에 다 퍼졌겠지. 외놈 칼잡이와 대궐 왕비와 포수들 참 뜬금없는 조합이다. 외놈들이 대궐에 들어가서 왕비를 죽였다고요? 어떻게요? 대궐 지키는 병사들은 다 뭘 했는데요? 외놈들 수백이 대원군 비호 속에서 걸담을 넘어갔다고 하니까 왕비 지키던 병사들을 다 죽였겠지. 대원군이 왕비 며느리 죽이려고 외놈들과 손을 잡았다고요? 대원군인지 뭔지 아는 늙은이에 대해 말할 것이 뭐 있나. 지난 동학난 때부터 외놈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 백성들을 죽여대다가 급기야 왕비마마까지 죽였으니 머지않아 조선이 왜곡되고 말 것이라는 말이 파다하다는 것이지. 해서 포수들이 자끔 조선에서 호식이가 외놈들인가 진짜 호랑이인가 헷갈리게 됐다는 것이고, 왕비나 나라가 포수들한테 뭘 해줬다고 그게 헷갈립니까? 나라는 그냥 나라인 거지. 나라가 뭘 해줘야 나라인가? 포수들은 대개 나라하고 상관없이 살잖아요. 아니지.
나라에다 군역세, 총포세 낸다고요? 세역을 말하는 게 아니네. 예를 들어 신포수가 외손자와 평생 만나지 않고 산다고 해도 외손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 않은가. 외손자가 호시기 같은 놈한테 붙들려서 목숨이 위태롭게 됐다는 걸 신포수 어른이 알게 됐다고 치세.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총도 있는데? 그 총 한번 쏴보지 못하고 외손자보다 먼저 죽게 될지라도 구하러 나서긴 해야지. 또 내 부모 형제가 호시기 앞에 놓여있는 걸 내가 알았다고 치세.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총도 있는데? 죽든 죽이든 쫓아가야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조선 백성으로 조선 땅에서 조선 짐승들을 잡으며 살지 않는가. 호랑이도 천국 호랑이를 잡는 게 아니라 조선 땅에 사는 호랑이를 잡는 것이고, 그러매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조선을 향해 총질을 해대면 우리도 외놈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눠야 하지 않는가. 놈들을 몰아내고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해야지. 11년 전인 갑신년에 범도는 한성에서 10달가량 지냈다. 평양 진위대에서 차출되어 한성으로 파견된 별기대 소속이었다. 파견된 부대의 졸병이었을지라도 일본 등의 외세가 조선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모를 수는 없었다. 그래도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포수들 입에서는 나라 걱정하는 말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포수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까? 포수들뿐만 아니라 장거리의 모든 이들이 다 그렇지. 장군이건 농사꾼이건 은점꾼이건 약초꾼이건. 그렇지만 정말 총을 들고 당장 외놈들을 겨누고 나서야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고, 어디선가 의병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긴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셈이지. 외놈들이 소총이라 부르는 신식총으로 무장했는데 그 화력이 막강하다는 소문도 무성하고, 작년 동학전쟁 때도 동학군들이 외놈들 기관총과 소총 앞에서 추풍낙엽이 됐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나설지 알게 되면 아저씨도 나서실 겁니까? 나는 나설 생각이 있네. 나처럼 나설 생각이 있는 이들이 내 주변에 여럿이고. 최포수 아저씨, 지난 갑신년 동짓달에 안변 학성산성에 계셨습니까? 그의 눈이 동그래진다. 동그래진 눈에 의혹이 서린다. 자네가 그걸 어찌하나? 제가 당시 진학군 편에 있었습니다. 뭐? 자네가 몇 살인데 그때 진학군에 있었어? 감영군에 들면 꼬박꼬박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기에 이른 나이에 입영했었죠. 그러다 한성으로 파견됐는데 제가 있던 파견 부대가 안변 민난 진학군으로 나가게 됐어요. 아저씨는 성곽위에서 성문으로 들어가려는 진학군을 겨냥하고 계셨고, 저는 성문 맞은편 숲속에서 진학군을 엄호하고 있었죠. 앞문으로 들어오는 듯이 보이려는 진학군 술책이었지. 우리가 앞문에서 그러고 있는 동안 진학군 절반이 뒷문으로 진입하고 있었으니까. 아, 그때 내가 고개 내밀었다가 총 맞을 뻔했는데 자네가 쏜 것이었나? 그랬죠. 아저씨 이마에 총구멍을 내는 대신 벽돌을 맞췄고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자네가 날 살린 것이잖아. 그때 아저씨가 돌아가실 운수가 아니었던 거겠죠. 아무튼 그때 아저씨가 밀란군에 가담한 건 나라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병이 되겠다 하는 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때 안병 군수놈이 워낙 극악한 놈이라서 그런 놈을 군수로 보낸 나라에 불만이 크긴 했지. 그렇다고 나라를 없애자거나 임금을 갈아치우자는 건 아니었지. 자꾸맨 나라가 없어질 형세가 아닌가. 그래서 의병 노릇이라도 해야 하지 않은가 싶은 것이고, 김용만 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김포수 이름이 용만이라는 사실도 범도는 지금 처음 듣는다. 사냥꾼들끼리는 이름 대신 사는 고을 이름을 넣어 불렀다.
회양 김포수, 안변 최포수, 덕원 우포수, 곡산 윤포수 그런 식이었다. 김포수 아저씨 생각은 어떠신데요? 나는 모르겠네. 지금으로서는 당장 내 눈에 아니 보이는 외놈들 찾아 나서기보다 호식이 잡아 한미천 마련에 딸내미들 시집이나 보내고 싶으니까. 시집 보내야 할 딸년이 아직 둘이나 있단 말이지. 자네 진짜 처자식이 있나? 내 사위 될 생각 없어? 제가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같이 살 형편이 못 되어 제가 떨어져 나왔습니다만 아들이 5살입니다. 아내 몸속에 있던 태아한테 금강이라는 이름까지 붙여 불렀다. 그랬건만 오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을 놓쳤다. 그 생각을 하기 싫고 말하기는 더욱 싫었다. 어쩌면 어딘가에서 나무 뿌리 받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없다는 말을 어찌 입에 걸겠는가. 혀를 찬 김포수가 화승총과 바랑을 메고 일어난다. 자네 어떤 식으로든 생각이 정해지면 아무 쪽으로나 찾아오게. 여하튼 오는 보름은 회양포숙의 갯날이니 그날은 보도록 하세. 잠깐들 기다리십시오. 심노임지 건너편 헛간에 손질한 노루 1마리와 토끼 2마리가 걸려있다. 노인 돌아가시고 집이 빈 걸로 느끼는지 짐승들이 마당까지 들어왔다. 꿩들도 흔히 내려와 텃밭을 헤집었다. 마당까지 들어온 짐승들을 마루에 앉은 채 멀거니 쳐다보곤 했지만 올무에 걸려 울부짖는 노루와 토끼들은 관성처럼 거두어 손질했다. 칡 넝쿨로 엮은 소쿠리 2개에다 노루고기 2덩이씩과 토끼 1마리씩을 담는다. 노루고기는 앞뒤 다리 한 짝씩이고 토끼는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뺀 통째다. 총알값 대신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할아버님도 안이 계시는데 짐승들이 자꾸 올무에 걸려듭니다. 봉초와 바꾸십시오. 제가 아저씨들한테 봉초 사드리는 겁니다. 단밭골 연초밭에 떨어진 연초잎이 있나 살펴보고 올라왔더니 자네가 눈치챘나 보이. 먹패 장골 길로 들어서기 전 마을이 단밭골이다. 아주 옛날부터 연초 농사를 지어 마을 이름도 단밭골이 됐다고 한다. 온 마을이 연초밭이긴 하지만 초여름이면 연초 농사가 끝난다. 초가을인 지금쯤은 잘 말린 연초 이파리를 썰어 봉초로 만들 때다. 심노인이 연초를 태우지 않았고 범도도 연초를 배우지 않아서 연초 거래는 없었다. 그래도 짐승을 잡아다 다듬고 가지고 내려가려면 여러 먹을거리와 바꿀 수 있었다. 단밭골에서 거래하시면 봉초를 더 많이 구하실 수도 있겠죠. 알았네. 고마우이. 곧 보세. 사양치 않고 소쿠리를 걸어맨 2포수가 골짜기를 나가 등성이를 넘어간다. 구불구불 5,600여 걸음을 내려 걸으면 신음리로 난 평지길이다. 반야신경을 22번이나 외워야 하는 길. 반야신경을 2만 번, 20만 번 외운다 하더라도 이 옥영한테 닿을 길을 안다면 그 길을 나서고 싶다고 생각하며 오르내리던 길이다. 이 옥영과 홍금강이 이 세상 어딘가에 나무처럼 살고 있을 것이라고 길을 쓰고 생각하지만 생각일 뿐 믿는 건 아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세상으로 가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세상으로 가는 통로는 어디에 있을까? 우동산 총석 때 천길 낭떠러지나 금강산 만물초 최고봉에서 뛰어내리면 그곳에 닿을까? 호시기한테 먹히면 될까? 그곳에 닿으면 이 막막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2장 끝내 이긴다. 김수엽은 황해도 서흥땅 감박산 자락 은바위골에서 태어났다. 동네 가운데 은빛을 띤 크고 너른 바위가 있어 은바위골이 된 동네였다. 바위가 동네 가운데만 있었겠는가?
온 동네가 바위투성이었다. 김부잣집이 종가였다. 동네 안팎에서 그나마 농사지을 만한 땅은 거의 그 집 소유였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 땅을 소작 붙이는 한편 산산골골 꿰어다니며 늘 모자라는 먹을거리를 찾았다. 막내였던 수엽은 부모가 다 돌아간 18살에 아예 약초꾼이 되기로 작정하고 동네를 떠나왔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꿰다 보니 24살 봄에는 강원도 회양 땅 백아산 아래까지 닿게 되었다. 그때는 운이 좋아 귀한 차가버섯을 7송이나 땄다. 50년쯤 묵었음직한 잔대며 20년쯤 된 산삼 새뿌리까지 걸망이 알찼다. 회양 큰 장거리에 가기 위해 닷새 만에 백아산을 벗어나다 보니 부르지 마을이었다. 그 마을을 비켜나려던 길목에서 나물 캐러 나온 박씨 댁 넷째 딸을 만났다. 첫눈에 반했다. 같이 나무를 캐 그의 광주리에 담아주며 수작을 걸었다. 처자가 싫어하는 기색 없이 말을 받아주었다. 이름이 달막이라 했다. 달막이는 딸막이라는 뜻이고 아들을 낳기 위해 계집자식한테 붙이는 이름이었다. 그이가 일어섰을 때 보니 절름발이었다. 그 탓에 22살에도 시집을 못 가고 있었던 것이다. 달막이 절름발이라도 수엽은 좋았다. 장거리에 가서 걸망을 든 것을 팔고 부로지로 돌아갔다. 박달막한테 장가들어 처가살이를 했다. 처가 전답이 제법 되는지라 머슴이 넷이나 됐다. 수엽은 처가에서 상머슴처럼 일하면서도 늘 기꺼웠다. 처복은 그만큼이 다였던가. 혼이 난 지 3여 년 만에 첫 아이를 낳던 아내가 끝내 출산을 못하고 아기를 몸에 담은 채 숨을 거둬버렸다. 셋째 처형 삼복이 시집갔다가 자식을 못 낳자 서방이 소식을 받다. 삼복은 종살이같이 될 게 뻔한 시집살이를 박차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달막이 수태하기 전이었다. 삼복이 돌아오면서 아들 없는 처가 살림이 그의 중심으로 흘렀다. 장인과 장모는 아들을 낳기 위해 소시를 2번이나 드렸으나 서출 딸 하나씩 더 얻었을 뿐이고 살림 축날 것이 무서워 양자는 아직 들이지 못한 상태였다. 달막이 세상 뜨고 4달이 지났다. 가을 거지가 얼추 끝난 열흘 전에 장인이 수엽에게 말했다. 삼복이하고 살림을 합쳐라. 그리하면 당장 새집 지어 살림 내주고 논 단마지기와 밭 5대기를 떼어주마. 막내딸 내외를 종이나 되는 듯 부려먹던 장인과 장모였다. 달막한테 아들 낳지 못한 분풀이를 해댔던 그들에게 수엽은 평생 부려먹기 좋은 상머슴과 다름없었다. 수엽도 아내랑 함께라면 평생 처가 상머슴 노릇을 하려 했다. 이제 달막이 세상에 없으므로 수엽은 그리하기 싫었다. 새 집이며 전답이 같지 않고 하찮았다. 처가에서 더 살고 싶지도 않았다. 갈 데가 없었으나 고향으로 갈 순 없었다. 큰 형네나 둘째 형네나 한 끼를 객 식구를 두려워할 만치 살림이 궁했다. 가을이 깊었으므로 곧 겨울이 닥칠 터. 몇 해간 머슴살이를 했더라면 한몫 지녔겠으나 처가살이를 한 덕에 수중에 지닌 게 없었다. 그래도 처가를 나오는데 처형이 은전 열량을 쥐어주며 덧붙였다. 실컷 돌아다니다 돈 떨어지면 돌아오구려. 너무 오래 걸리지는 말고요. 처형 말에 담긴 속뜻을 헤아리고 싶지 않았다. 열량을 받아 지니고 처가에서 나온 첫날 수엽은 회양 큰 장거리 여각으로 갔다. 방을 정하고 계집을 정해 술을 마시는데 비가 내렸다. 비 그친 이튿날은 흐렸다. 사흘째 되는 날은 스스로 움직이기가 싫었다.
그 사흘간 계집 끼고 먹고 마시고 자느라 성냥을 썼다. 나흘째 되는 아침에 일어나 곁에 있는 계집을 보는데 스스로가 천박하고 비루했다. 민모를 아가리 속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았다. 난생 처음 그 비천함과 허무함에 구역질이 났다. 이런 꼴로 살아 무엇하리. 울음이 터졌다. 통곡이 됐다. 돈 좀 있는 줄 알고 사흘 동안 가진 아양을 부리고 엉덩이를 떨던 계집이 놀라 뛰쳐나갔다. 장안사로 가서 머리 깎고 불목하니 노릇이나 하자 작정했다. 허들의 일꾼일망정 불목하니는 어엿한 절집 식구다. 절집 안팎 허들이네를 그럭저럭 하노라면 의식주는 해결된다. 그리 지낼만 하면 개를 받다 행자 노릇하고 행자로 살만하면 불경 공부해서 비국에 받고 쭉 노릇하며 살아도 무방하리라. 작정은 그러했으나 걸음은 더뎠다. 내가 절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싶은 주저 때문이었다. 차라리 다시 약초꾼 노릇이나 할까 싶어 몇 번이나 산을 올려다봤다. 당장은 홀로 산을 탈 자신이 없었다. 달막과 더불어 산 몇 해 동안 심신이 홀로 산을 더듬고 다닐 수 있는 약초꾼에서 땅에 북박여 살아야 할 농사꾼으로 변한 것 같았다. 마룡산 지나고 백아산 돌며 사흘 걸었다. 축조봉을 넘어 구악산 거쳐오며 다시 사흘 지났다. 처가를 나온 지 열흘 만에야 금강산 단발령 마루 장안사로 내려가는 길목에 닿는다. 금강산 만물초가 건너다 보이는 상암 등 역마루 길 옆 너른 바위 3개가 한 팔 간격으로 모여 놓인 곳. 지난 8월 하순에 상암 등에 호시기가 나타나 사냥꾼을 해쳤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파다했다. 사냥꾼 몸을 갈기갈기 찢어놨다던가 그 호시기가 여태 여기 있을 리 없다. 사냥꾼이 해를 당한 자리가 어딘지 알만한 흔적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 사이 두어 차례 내린 비로 흔적이 사라졌거나 주검을 수습한 사람들이 흔적을 지웠을 수도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호시기가 나타난 길목을 오랫도록 피해 다닌다고 한다. 호시기를 무서워한다기보다 호시기를 당한 사람 홀령이 그 자리에서 사람을 깨어 호시기한테 데려간다는 속설 때문이다. 피치 못해 호식 당한 곳을 지나야 할 때는 길목에서 한 무리를 지을 때까지 사람을 기다렸다가 같이 움직인다. 수협은 될 때라 싶어 홀로 올라왔다.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또 있었던가? 사냥꾼 복색인 한 사람이 첫 번째 바위에 등돌린 채 앉아 연기를 내고 있다. 연초 연기가 아니라 모닥불 연기다. 이쪽에서 낸 인기척을 느꼈을 텐데도 그는 돌아보지 않는다. 남색 바지 저고리에 검정 쾌자를 걸치고 총띠를 두른 뒤태가 큼지막하다. 등이 고든 걸 보니 젊은 사람이다. 그는 오른쪽 바위에다 가죽천에 싸놓은 긴 물건을 넣는데 총인 성쉽다. 왼쪽 바위에다 짐을 풀어 펼쳐 놓았다. 물주머니 2개, 자그만 곡식자루 3개 등이 아예 살림차린 모양새다. 수협은 홀로 장안사에 여러 차례 들렸으나 아내와는 한 번 갔다. 혼인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내가 큰 절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했다. 금강산의 여러 큰 절 중 가운데 가까운 곳이 장안사였다. 집에서부터 나흘 걸려 여기 이르렀다. 첫 번째 바위에 나란히 앉아 땀을 거두며 멀리 만물초를 건너다 봤다. 먼 옛날 신라라는 나라 마지막 왕 아들이 이 역마루에 이르렀다가 저 만물초 경치에 반했다나? 날마다 저 만물초를 보면서 살기 위해 장안사로 내려가 머리 깎고 중이 되었대.
그래서 이 역마루 단발령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거야. 수엽이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를 아내한테 해주었다. 그이가 힘없이 대답했다. 풍경이 암만 멋져도 사람이 살 수는 없겠네. 특히 나는. 그이가 가여워 수엽이 보탰다. 이곳에서 장안사까지는 대개 내리막길이라 인역 힘이 덜 들 거야. 그리 가파르지도 않고. 달막이 비로소 웃었다. 쩔룩이라 잘 걷지 못하는 그이는 스스로 걸을 때는 힘들어하고 수엽에게 엎였을 때는 수줍고 미안해했다. 그이가 그 나이에 이르도록 가장 멀리 걸어간 데는 반나절 거리의 회양 큰 장이었다. 그나마 2번 가봤을 뿐이고 동네 밖으로 나가본 적도 드물었다. 그런 사람이 나흘을 움직여 왔으니 오죽 힘들었으랴. 이제금 수엽도 아내와 함께 앉았던 바위에서 숨을 돌리며 한참 있어 볼 참인데 누가 떡하니 앉아있다. 바위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불 피워 고기를 굽는다. 천지간의 단풍이 들어 말라가는 즈음이 아닌가. 자칫하다가는 불이 날 것이다. 어쩌면 곰이나 호랑이가 올지도 모른다. 늑대며 들개, 삭 같은 짐승들도 고기 냄새에 이끌려 모여들 것이다. 저기 이보십시오. 수엽이 불어 큰 소리로 부르자 사내가 느리게 돌아본다. 짐작했던 대로 젊다. 수염을 말끔히 밀어 낯빛이 맑고 새까만 눈썹 아래 쌍꺼풀진 두 눈이 시원하게 크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울고 있는 눈이다. 눈자 위에 눈물 자국이 진진하고 눈동자가 벌겋지 않은가. 웁니까? 왜요? 다 울었소. 우냐고 물으면 아니라거나 연기 때문에 할 법한데 운 걸 시인한다. 그게 우습고도 신기해서 수엽은 그가 앉은 바위께로 다가든다. 세 바위 사이에 쟁개비를 화덕처럼 놓고 불을 피웠다. 나름 불조심을 할 셈인지 쟁개비 가장이에 놓인 큼지막한 돌멩이 3개에 고깃덩이를 꿰ν 꼬챙이들이 걸쳐져 있다. 손바닥보다 넓적하고 두툼한 고기가 4덩이나 된다. 쟁개비로는 밥을 하거나 국을 끓이는 줄만 여겼더니 화덕 노릇도 하는군요. 암튼 그만 구워도 되겠는데요. 무슨 고기입니까? 사냥이요. 집 근동 숨에다가 올가미를 설치해두고 있는데 사냥이 걸렸더라고요. 바람 잘 통하는 그늘에서 하루 말린 후 구웠던 거예요. 여기서는 데우기만 한 셈이고요. 같이 먹읍시다. 집이 어딘데요? 중봉 남동쪽 자락에 박힌 먹패 장골이요. 수엽은 아직 중봉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 사방으로 뻗은 길은 길 따라 이어지기 마련이고 천지간에 솟구쳐 있는 산들은 타는 일 또한 그러했다. 지금까지 수엽이 벌인 숱한 산행은 중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언젠간 누군가로부터 중봉 산세가 워낙 험하다거나 사나운 짐승은 많고 귀한 약초는 드물다는 말을 들었을 터였다. 그 탓에 은연중에 멀리 해왔는지도 이 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눠 먹일 셈으로 한꺼번에 굽는 겁니까? 호시가 나타난 이 길에 사람이 언제 지나갈 줄 알고요. 그가 눈물 자국 진진한 눈으로 씩 웃더니 꼬챙이 하나를 들어 건네준다. 수엽은 새벽에 국밥 한 그릇 먹고 주막을 나와 내리 걸었던 터라 몹시 시장한 참이다. 등짐을 벗어놓고 옆 바위에 놓인 짐을 밀고 앉아 꼬챙이를 받아든다. 거죽이 바삭하게 익은 고깃덩이 무게가 좋기 한근은 되성 싶다. 하루 말렸다기에 질긴 줄 알았더니 부드럽고 고소하다. 연신 먹는 수엽을 쳐다보던 그가 씨 웃으며 입을 연다. 내가 새벽 동트기 전에 여기 이르러 내리 있는데 형씨가 처음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여태 빈속으로 있다가 고기를 데운 참에 먹을 복이 있는 형씨가 나타난 거죠. 아, 나는 홍범도입니다. 형씨 성명은 어찌 됩니까? 나는 김수엽입니다. 무진년생이고요. 우리 동갑이네요. 어쩐지 더 반가운데요, 김형. 어디로 가던 길입니까?
요 아래 장안사요. 장안사엔 왜요? 이번 겨울에 불목하니 노릇하면서 지내볼까 해서요. 그러시는 홍형은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무엇을 위해 여기 왔나. 범도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평양 진위대에서 우영장 유등한테 대섰다가 영창에 갇혔다. 내일이면 참수형에 처해지기로 된 밤에 좌영장 주홍석이 탈출을 도와줬다. 그때가 19살 봄이었다. 이후 3년간 수완 종이공장에서 일했다. 주인 박가가 정해진 세경을 제대로 주지 않아 다투던 중 그를 미쳤는데 죽어버렸다. 살인자가 되어 달아나던 길목에 백인근을 만났다. 그와 함께 해양 쪽으로 걷던 중에 조선의 명맥에다 쇠멀뚝을 받고 다니던 일본 놈을 만났다. 그 놈을 죽였다. 신계사 의성대사와 지담 스님을 만나 그를 깨치고 몸을 단련했다. 모지 스님 이옥경을 만나 사랑하고 혼인했으나 그 일을 놓쳤다. 그 일을 놓치게 했던 덕원 건달 6놈을 찾아가 복수했다. 먹패 장골로 들어가 심포수를 모시며 사냥을 배웠다. 그리고 사람을 해치는 호시기를 빙자해 여기 왔다. 15살에서 27살에 이른 지금까지 내내 걸어와 이 상암 등에 이른 것 같았다. 나는 호랑이 밥이 될 것인가, 호랑이를 잡을 것인가. 그 궁리하고 있어요. 호랑이한테 나 여기 있다고 알려주느라 고기 냄새 피우는 거고요. 생고기 구울 때 풍기는 과격한 냄새가 나지 않아서인지 호랑이가 기척이 없네요. 수협은 홍범도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엉뚱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댄다 싶다. 호랑이 밥이 되기로 한 겁니까? 잡든 잡히든 먼저 대면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호랑이한테 잡히는 것이나 잡는 것이나 여기서 고기 냄새 피우며 기다린다고 될 일은 아닐성 싶은데요. 국리 끝나면 어쩐 쪽으로든 움직여야죠. 범도는 손에 든 고기를 후후 불어 한입 뜯고 나서 꼬챙이를 불 위에 다시 걸쳐 놓는다. 쟁개비 속 불은 거의 사윈참이다. 물주머니 마개를 비틀어 크게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수협에게 건네준다. 수협이 반남아 먹어치운 고기 꼬챙이를 쟁개비에 거쳐놓고 두 손으로 물주머니를 받는다. 물주머니 주둥이에 입을 대고 들이켰다가 크아 하고는 진저리를 친다. 물인 줄 알고 마시다가 입에 불이 붙는 것 같은 독한 소주에 놀란 것이다. 범도가 흐흐 웃고는 입을 연다. 거의 자란 순양 반마리와 바꾼 술이오. 술을 좋아하오? 술 마셔본 일이 많지 않아서 좋아하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찌 비싼 고기로 술을? 세상엔 내가 모를 일 투성인데 그중 하나가 사람이 술 취해 변하는 모습이에요. 몇 번 마셨을 때 조금씩 마신 때문인지 내 기분이 여느 때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되게 아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르는 많은 일들, 그중 한 가지라도 알려면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겠다 한 거죠. 그 첫 번째로 정해진 게 술이고 취할 때까지 마셔보자고 작정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뭘 해볼 생각인데요. 말했잖소. 호랑이 밥이 될 것인가? 호랑이를 잡을 것인가? 호랑이 밥이 되면 내 세상이 끝나는 것일 테니 세상 끝나는 맛을 알게 될 것이고,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잡는 맛을 알게 될 것이고, 홍령이 호랑이 밥이 된다 할제 호랑이는 이 상암 등에 나타났다는 호시가 맞는 것 같은데 잡는다는 호랑이는 어쩐지 달리 들리는데요. 범도는 흐흥 웃고는 수협에게 손을 내민다. 술 주머니를 받아 여러 모금 마신다. 맛을 잘 모른 만치 술 마신 횟수가 드물었다. 물론 취해본 적도 없다. 술 주머니 마개를 닫아 수협에게 건네준다. 수협이 주머니를 받아 무릎에 놓는다.
드물게 썩 용감한 자, 혹은 드물게 아주 우둔한 자만이 모든 위험을 무릅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용감한가 우둔한가? 용감함과 우둔함 사이에 앉아서 호시기를 불러다 앞에 두고 계속 그 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잡는 호시기에 대해서요. 수협은 범도가 마음에 든다. 그가 우는 얼굴을 봤을 때 벌써 마음에 들었다. 천지가 울긋불긋한 단발령 마루에서 홀로 고기 구우며 울고 있는 사나이라니. 게다가 큼지막한 고깃덩이와 비싼 술을 덥석덥석 내주는 너름새라니. 어쩐지 그를 따라 호랑이를 잡든지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든지 하게 될 것만 같다. 아니, 이미 결정 났다. 수협이 자기 결정을 수긍하느라 고개를 끄덕이는데 범도가 다시 입을 연다. 맞아요. 내가 잡아볼까 하는 호시기는 조선을 향해 총질해댄다는 외국 종자들입니다. 외국 것들은 물론이고 천국 것들, 미국 것들, 영국 것들, 독일 것들, 로서와 것들, 불란서 것들, 어느 족속이건 조선을 뜯어먹으려 드는 것들은 죄 호식일 테니까 되는 대로 잡아볼까 생각하는 거죠.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말을 하고 나니 범도는 비로소 여기 앉아있던 까닭을 알겠다. 결국 그거였다. 호식이 잡기. 호시기에 쫓기듯 살아왔던 지난날에서 돌아서 호시기를 쫓는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기. 왜요? 그건 나라가 할 일이잖아요. 수협은 자신의 심장이 급격히 뛰는 것을 느낀다. 어떤 빛 같은 게 가슴을 뚫고 들어와 심장을 건드린 것 같다. 가슴팍을 만지니 심장이 두둑두둑 날뛰고 있다. 나도 그리 생각하는데 나라가 그걸 못하는 것 같잖아요. 점점 더 못할 성 싶고요. 그렇다고 홍형이 나설 까닭 있나요? 외놈 잡았다고 나라에서 벼슬 시켜주거나 상을 줄 리도 없는데요. 그러게요. 100가지로 생각해봐도 내가 나설 까닭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나서지 않을, 나라고 나서지 말라는 까닭도 없더라는 것이죠. 어째서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안변 최포수라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열흘 전에 먹패 장고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호식이 이야기며 외놈들 이야기 하던 중에 아저씨가 그러십니다. 내 부모 형제, 처자식이 호식이 앞에 놓여있는 걸 내가 알았다고 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죽든 죽이든 쫓아가야 하지 않느냐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조선 땅에서 조선 사람으로 사는데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총질을 해대면 우리도 외놈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눠야 하지 않느냐고. 놈들을 싹 몰아내고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그런 말을 듣고 외놈들을 잡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 말을 듣고 나니 예전에 스님께 들었던 이야기들도 생각납디다. 아, 나는 신계사에서 행자승 노릇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스승이었던 지담 스님께 들었죠. 좀 전에 말한 용감한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경고도 지담 스님께 들은 말이고요. 김영, 임진난 때 왜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 알죠? 이순신 장군 모르는 조선 사람도 있답니까? 느닷없이 이순신 장군님은 왜 불러 모십니까? 신계사 지담 스님이 이순신 장군님의 직손이시래요. 그래서인지 지담 스님은 역사에 박식하시고 선무도 고수이시기도 하셨어요. 암튼 지담 스님에 따르면 수백 년 전에 임진왜란이니 정유왜란이니 정묘호란이니 하는 큰 난리가 났을 때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한 사람은 나라 녹을 먹는 벼슬아치나 관군만이 아니라 무수한 백성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금강산에 깃들여 있던 스님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랬대요. 그 백성들, 그 중들이 나라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겠어요. 은혜는커녕 관원들이 자행하는
탐악과 주구에 시달리며 살죠. 그럼에도 조선이 내가 사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의병으로, 승병으로 일어난 거라고요. 우리끼리는 중내산해 하며 싸우기도 하지만 외세에 침탈당할 때는 한 몸이 듯이 외세에 대적해야 한다고요. 그게 백성이라고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백성들끼리 싸울 일조차 없어져 버린다는 말씀이셨죠.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홍범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문자까지 써가며 한다. 그가 아무렇지 않게 하니 수엽도 익히 알던 내용이었던 것처럼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그래서 호랑이한테 먹히는 것보다 떨쳐 일어나 호시기 같은 외놈들을 잡기로 한 겁니까? 지금 생각 중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아직 여러 어른한테 들었던 나라 위한 마음, 나라가 내 몸과 같다는 말씀들을 모두 수긍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다 고운가요? 모두 고마운가요? 천만에요. 동족이고 동포라고 여기고 싶지 않은 종자들도 셌죠. 그런 종자들은 일본 것들과 쉽게 붙어 먹을걸요. 이미 일본에 붙은 자들도 적지 않고요. 그런 자들은 끝없이 설치면서 동족을 해치겠죠.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해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기어코 시작할 것인지 귀 막고 눈 감고 입 다문 채 지금까지 그러했듯 앞으로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며 산속에서 올무에 걸린 토끼나 구워 먹으며 살 것인지 생각하는 중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도 지는 싸움이라고요? 총도 있는데? 총은 저들한테 1000배, 10,000배 더 많죠. 저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무장과 비무장이라고 할 만한 차이가 나고요. 무장과 비무장의 차이는 승리와 패배, 지킴과 아낌, 삶과 죽음을 갈라놓기 십상이죠. 우리를 너무 허약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왜군들이 가진 신식총과 기관총에 대해 들었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화승총인데 저들은 정군이 무라타 소총, 스나이더 소총이라는 걸로 무장했대요. 작년에 남녘에서 들고 일어난 동학군들이 왜군들 앞에서 속수무책 당한 까닭도 그 신식총과 기관총들 때문이라는 말이었어요. 왜군들이 가진 무라타, 스나이더 총이라는 게 그리 막강하대요? 몇 해 전에 한성군영 군관을 지닌 분께 들은 얘긴데 30년 전쯤 외국에서는 호족들이 죽자 사자 싸워댄 큰 내전이 일어났대요. 물론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이었고요. 그때부터 외국에서는 영국에서 수입한 신식 총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쌈질에서 이긴 쪽이 현재 정권을 잡고 있고요. 그 후에 정권을 잡은 쪽에 있던 무라타라는 놈이 총의 성능을 더 강화시켰고 성능이 강화된 그 무라타 소총을 작년에 동학군들을 죽이는 데 썼다는 거예요. 일본이 천국과 조선 땅에서 벌인 전쟁 때도 그 소총을 썼고요. 그러니까 화승총 들고 소총 앞에 나서면 백전백패, 어떻게 해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군이든 일군이든 대적하기로 작정했으면 무슨 수를 써서든 무라탄지 스나이던지를 빼앗아야죠. 우선 한 자루를 뺐고 그 한 자루를 10자루를 뺐고 10자루를 10자루를 뺐고 쟁개비에서 고기 꼬챙이를 집어 올리던 범도가 우하하 웃어댄다. 그의 웃음소리 때문이라도 하듯이 주변 나뭇잎들이 우르르 떨어진다. 낙엽철이라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이고 바람 불어 떨어지는 것인데도 수엽한테는 범도 웃음소리가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는 것만 같다. 천지간 나무들한테도 간지럼을 태운 것 같다라고 할까? 웃음을 그친 범도가 묻는다. 나는 사냥꾼 노릇하며 사는 셈인데 김영은 무슨 일을 하오? 난 약초꾼이요. 처가살이를 했는데 얼마 전까지는 농사꾼이기도 했소. 몇 달 전에는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못 낳고 세상을 떴어요.
아내를 잃고 나니 질정이 없어져 처가를 나왔죠. 아내 얘기를 하노라니 잠깐 잊고 있던 허망함이 되살아난다. 세상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마음. 홍범도가 마치 안다는 듯이 가만히 있다가 묻는다. 김영, 총을 쏴본 적 있어? 만져본 적도 없소. 활은 쏴봤소? 어릴 때 흔히 활과 화살을 만들어 놀잖소. 15살쯤에는 물풀의 나무로 만든 활과 화살로 산토끼를 잡았소. 꿩을 잡은 적도 있고. 약간만 연습하면 각공도 잘 쏘겠구려.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총도 잘 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총을 잘 쏜다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전황, 그러니까 전투판의 판세가 이기게끔 되어 있어야 승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에 들어온 일본군들은 신시총과 기관총으로 무장한 정예군인들이잖아요. 그 정예군이 들어온 까닭이 뭐겠어요? 새삼스럽게 우리 조선을 뺏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남의 나라를 통째로 뺏기 위해 들어온 자들이 허술할 리 없고요.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 전투를 할 수 있게끔 훈련받은 정예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광군들조차도 임진란 때와 비슷한 무기를 써요. 그나마 태반이 낡았어요. 10여 년 전에 듣기로 미국에서 와이플 총이라는 신식총 4,000정을 들여왔다고 했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을 게 뻔해요. 현재 조선은 병사들한테 신식 무기를 쥐어줄 힘도 없는 거죠. 새로이 만들거나 수입할 여력도 없고요. 현재 우리 조선에 병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반수, 어쩌면 태반이 전투 능력이 없을 거고요. 오죽하면 일본 칼잡이 놈들이 궐에 쳐들어가서 왕비를 죽였겠어요? 일본 놈들이 왕비를 죽였대요? 언제? 왜요?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려는데 왕비 세력이 걸림돌이 됐겠죠. 왕의 부친이 대원군인데 대원군이 일본과 손을 잡았다는 말도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래요. 대원군이 왜 일본 놈들하고 손을 잡아요? 우리 조선왕 아버지인데 권력을 갖기 위해서겠죠. 그렇다고 일본 놈들과 손을 잡아요? 일본 놈들한테 조선을 내어주는 꼴이잖아요. 스스로는 일본 놈들을 잠시 이용하는 거라고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잠깐 손을 빌리는 것뿐이라고. 뭘 갖고 싶어 도둑놈 손을 빌려 도덕질을 했을까? 갖고 싶었던 게 내 손에 들어올까? 그럴 리가 없다. 왕은요? 왕은 처음부터 대원군 허수아비였던 모양이고요. 왕비가 나이 들면서 왕과 같이 권력을 키우니 대원군과 권력 싸움을 하게 된 거죠. 이모년에 군란이 일어났을 때는 왕비 세력이 청군을 끌어들여서 대원군을 청나라로 끌고 갔잖아요. 대원군이 3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왕비와 다투다가 일본 칼잡이들을 시켜서 시해한 거죠. 그렇게 조선에는 치명적인 패착이 된 거고요. 점점 암울해지겠죠. 홍영은 대체 그런 걸 어찌 다 합니까? 평양 군영에서 몇 해 지낸 적이 있어요. 와중에 한성으로 파견돼 10달가량 지냈고요. 나랑 동갑인데 신기사에서 행자승으로도 살았다면서 군영에서도 몇 해를 지냈어요? 대체 언제요? 15살 2월에 입영했어요. 19살 2월에 군영을 나왔고요. 그 몇 해간 총기 좀 다뤄봤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먹패 장골에서 평생 포수로 지낸 어른과 살았어요. 어른께 사냥을 배웠죠. 저 화승총이 그분 거예요. 그 어른은 지난달에 돌아가셨고요. 하여튼 쏠 때마다 총알을 넣고 화약도 넣어야 하는 화승총으로 소총을 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소총은 점화선 같은 거 없이 격발하고 방아쇠만 당기면 되거든요. 게다가 소총에는 총탄이 5발 들어있어서 연발할 수도 있고요. 한 발 쏠 때마다 화약 재우고 총알 넣어야 하는 화승총으로 소총에 덤비는 건 바늘로 벼룩 잡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뜻이죠. 메추리알로 바위치기, 나뭇잎 타고 동해 건너기 그런 정도? 판세?
전투 판세를 우리가 만들어야죠. 토끼 한 마리 잡을 때 토끼 모르게 살금살금 다가들 듯이요. 멧돼지 잡을 때도 그렇잖아요. 호랑이 잡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바늘로 벼룩 잡기? 못할 것도 없어요. 벼룩을 몰아가도 옴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바늘로 찌르면 돼요. 그리고 뭐 때문에 메추리알로 바위를 쳐요. 메추리알 먹고 힘내서 다른 바위를 뽑아쳐야죠. 동해는 뗏목이라도 만들어서 건너야 하고요. 우리라고 했어요, 김영? 장안사 가서 지내겠다면서 언제 어떻게 벼룩 잡고 바위 뽑고 뗏목도 만들어요? 홍형이 비록 아니 외놈들 잡으러 나설 거잖아요. 아직 결정치 않았다니까요. 에헤이 벌써 결정했으면서 그렇게 큰 장거리 가서 포수들한테 이런저런 말 다 듣고 예전 일들도 떠올린 거잖아요. 장거리엔 고기 팔러 나갔던 겁니다. 어른 돌아가셔서 먹을 사람도 없는데 짐승이 자꾸 올무에 걸리지 뭡니까? 그래서 며칠 전 장에 가기 전에 올무를 다 걷어냈어요. 물론 그랬겠지만 홍령이 작정한 것도 맞을 거예요. 틀림없어 보여요. 그래서 나도 홍령하고 같이 우리 조선에서 호시기 같은 일본 놈들 몰아내는 의병 노릇을 하기로 작정했어요. 나를 홍형의 조수, 부관으로 써주세요. 활쏘기, 총 쏘는 법도 가르쳐 주고요. 우리 둘 다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을 건데요. 그럼에도 홍형은 할 거잖아요. 홍형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어차피 홍령 혼자 하기는 힘들잖아요. 옆에서 화승총 점화선에 불 붙여줄 사람이라도 있어야죠. 일본군한테 소총 뺐으면 들어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설째 어디선가 다른 사람들도 나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와도 만날 거고요. 그들과 합치게 될 때도 혼자보다는 둘이 나을 겁니다. 훨씬 용감해질 수 있을 거고요. 나는 아이 가진 아내를 못된 놈들한테 뺏긴 못난 놈이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애달파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빈 몸이라는 거고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놈이란 겁니다. 아, 수협은 아까 범도가 울던 까닭을 와락 이해한다. 잃고 뺏기는 것. 이 세상에 내 사람은 그저 그 한 사람뿐이었음에 그를 잃은 슬픔에 그 일을 뺏겼다는 기막힘까지 더해졌으니 제정신으로 사라지겠는가. 홍역만큼 기가 막히진 않을지라도 나 또한 애달파할 사람이 없기는 마찬가지요. 불목한이나 약초꾼으로 살다가 뜻없이 죽는 것보다 우리 조선에서 외놈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다 죽는 게 훨씬 멋진 것 같소. 나는 함께 지내던 어른 돌아가시고 다시 천지간에 내 것이 하나도 없어서 지킬 것도 없다고 여겼어요.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그런 참에 외놈들 얘기를 듣게 돼서 그놈들이나 잡아볼까 한 거예요. 내 평생 만나온 숱한 스승들께서 내가 이고 사는 하늘과 딛고 사는 땅이 결국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떠올린 거고요. 내가 이고 딛고 살았던 천지간이 내 것인가 생각해보니 결국 내 것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살아있게 한 무수한 사람들의 것이겠더라고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는데 그런 나한테 젖을 먹이고 밥을 먹게 하고 삶을 가르쳐준 이들이 천지간에 그득했다는 걸 비로소 깨친 거죠. 그들은 나를 잊었을지도 모르고 나는 그들에게서 잊힐 수도 있을 만치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이렇게 살아있으니까요. 그들이 사는 천지간이나 지켜볼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으로선 대의명분 같은 게 없다는 거죠. 어린 날 전에 듣기로 초승달처럼 가녀렸던 어머니는 범도를 낳던 즈음에 하루 한 끼나 간신히 먹었다. 아기 담은 배만 불룩했을 뿐 피골이 상접했다. 아버지가 부역 나갔다가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몇 달째 운신을 못하던 즈음이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남은 피와 살과 뼈를 그러 모아
범도를 낳았다. 아기 낳느라 미래를 모조리 당겼었던 어머니는 핏덩이한테 빈 젖을 물린 채 기진했고 아이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어머니 20살 때였다. 젖동량을 해서 아들을 키웠던 아버지는 범도 9살에 버섯을 따러 나섰던 벼랑에서 추락했다. 아버지를 따라갔던 범도는 삽시간에 일어난 그 일을 꼼짝없이 지켜봐야 했다. 그리 높은 벼랑도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떴다. 그렇게 아버지마저 잃었지만 숙부가 계시어 사랑꼴로 자랐다. 마을 사람들 덕에 외로운 줄도 몰랐다. 나한테는 홍령 말들이 전부 대의 명분 같소. 내가 이제껏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홍령 말 마디마디가 다 나한테는 그리 느껴져요. 난 홍형하고 같이 의병 노릇을 하고 싶어요. 같이 하게 해줘요. 범도는 부르르 진저리를 치고는 고개를 든다. 결심을 하고도 움츠렸던 마음이 비로소 풀쳐진다. 필연인 것처럼 동지를 만나지 않은가. 모든 일에 2번은 없다고 했다. 매일 자는 잠도 다 다른 잠이라고 의성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의성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간다고 했다. 사람은 대개 자신이 생각지 못한 곳에 존재한다고. 자신에 대한 안개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 스스로는 보지 못할 따름이라고.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르는 까닭은 내가 모른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불목한 이로 사는 게 나았을 거라고 금세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요. 후회되면 그만두겠노라고 말하겠소. 같이 합시다. 김영, 자신의 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소? 운이 좋다거나 운이 나쁘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왜요? 내 운이 좋아야 같이 하겠다는 뜻이요? 아니, 예전에 스승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 물어봤소. 이러셨소. 자신의 운이 나빠서 뭔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상 힘이 없는 것이다. 스스로 갖춘 실력이 없거나 낮은 거다. 실력 갖춘 이는 운을 탓하지 않는다. 운에 의존하는 사람은 실력을 닦지도 않는다. 너는 내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뭐라고 답했소? 김영처럼 말씀드렸소. 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김영과 내가 같은 생각을 가졌으니 실력도 함께 쌓아갈 수 있으라는 믿음이 생기요. 범도는 자신의 바람 속에 손을 뻗는다. 바람 속에서 나무로 깎은 바리떼를 찾아낸다. 빈 바리떼를 수협에게 건네고 술주머니를 잡는다. 둘이서 우습지만 새 세상을 살기로 했으니 각인하는 의미로 통과 의례 삼아 동지 결의를 맺읍시다. 수협이 고개를 끄덕인다. 범도는 바리떼에다 술을 그득히 채운다. 이 삼암등에서 반나절이나 앉아 내가 뭘 하나 했는데 동지를 김수협을 기다렸던 것 같다. 그러고 보면 고비마다 도와주고 살려주고 나갈 길을 가르쳐주는 함께해준 이들을 만났다. 사고 묻히니 아니었던 것이다. 이제 동지로서 또한 동갑내기 동무로서 말은 트는 걸로 하고 반씩 나눠 마시면서 결의하지. 두어식경이나 함경 보냈을까? 홀로 눈물 흘리는 사나이와 호시기를 향해 총을 겨누는 사나이까지. 수협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는 성십다. 신중하면서 대범하고 조심스러우면서 과격한 사나이. 잠깐 사이에 양끝을 오가고 위아래를 오르내리는 사람. 자신의 꼬이고 뒤틀린 운명을 이기고 나섰을 것 같은 그가 자기 운명을 이겼으니 사납고 사악하게 구축된 세상 질서를 깨부술 수도 있을 것이다. 수협은 스스로도 운명을 이겨낸 것처럼 뿌듯하다. 단지라도 해서 피 몇 방울을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 옛날 얘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결의할 때 피를 나눠 마시는 거. 수협의 말에 웃은 범도가 고개를 젓는다. 이제부터 우리는 총을 쏘아야 하므로 손을 보배처럼 여겨야 해. 손가락은 곧게 놔두고 대신 결의를 다지기 위한 말을 한마디씩 하는 게 어떨까? 뭐라고 하지?
좀 거창하게 조선을 지키는 우리, 저도 이긴다 어때? 저도 이긴다? 나는 진다는 말이 싫은데 조선을 지키는 우리 끝끝내 이긴다. 이렇게 어때? 수협은 지키고 이긴다는 말을 처음 해보는 것 같다. 지키고 이긴다는 말이 이처럼 뭉클하고 벅찰 줄이야. 그게 더 좋네. 앞으로 우리 구호를 그렇게 하도록 하지. 구호하고 먼저 마시게. 조선을 지키는 우리, 끝끝내 이긴다. 큰 소리로 외친 수협은 두 손으로 받친 바릿대를 입에 대고 우선 한 모금 마신 뒤 숨을 내쉰다. 범도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목으로 넘어가는 소주는 독하다. 독해서 시원하다. 평생 쌓인 불순한 것들을 모조리 태우며 몸으로 들어간다. 동물을 얻고 동지를 얻고 지킬 것이 생겼다. 끝끝내 이길 것이므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 감개무량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겠구나 싶다. 절반가량 마시고 바릿대를 떼어내며 수협은 후아 큰 숨을 쉰다. 거듭 숨을 쉬고 나서 바릿대를 범도에게 넘긴다. 조선을 지키는 우리, 끝끝내 이긴다. 수협처럼 크게 외친 범도가 한 모금 들이켜보는 일단 숨을 쉰다. 웃어 보이고는 남은 술을 마신다. 다 마시고는 빈 바릿대를 쳐들었다가 내리며 웃는다. 농인양, 장난삼아 치른 의식일지라도 수협은 새날을 맞아 새 사람이 된 것 같다. 3장 바늘 끝으로 벼룩 잡기. 수협이 총격 연습을 거듭하느라 범도가 지니고 있던 화승이며 총탄을 전부 썼다. 수협이 쓸 총은 물론이고 둘이 쓸 총탄과 화승과 화약까지 전부 구해야 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수협이 가진 은자 6냥과 범도가 지닌 단냥으로 얼마간의 총탄과 화승은 구할 수 있으나 총을 구하기는 어림없었다. 금성창 일대에서 몰래 거래되는 총 한 자루값은 못해도 50냥이었다. 어떻게 할까? 백방으로 생각해도 대안이 없었다. 훔칠 수밖에. 금성창이 있는 금성 땅 장거리로 들어왔다. 금성 기마 역참과 이웃에 있는 금성창은 기기국 송문으로 강원도 최대 강군 창고이자 화학 제조 공장이다. 예전에 범도가 속한 별기대에 안변 민난을 진압하러 갈 때도 금성창에 들러 총탄이며 화승을 지급받았다. 작금 금성창은 옛 명성이 무색할지만치 기강이 흐트러졌다. 그렇지만 명색이 군창이라 소속된 병사와 간속수가 상당했다. 관군 물자가 오가는 길목인지라 구실아치며 예사 사람도 많았다. 포수들이 어렵지 않게 구하는 총기며 총탄이 금성창에서 몰래 흘러나온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을미년 현재 조선과 조선군대가 그러했다. 하룻밤 자고 난 범도와 수협이 금성창 주변을 살피고 있을 때 두장거리에 일본군이 나타났다. 띄엄띄엄 봐도 200수 넘어 보인다. 놈들은 황갈색 바탕에 벌건 견장을 단 각 잡힌 군복을 입고 군모자 쓰고 장단집같이 감싸는 검은 군화를 신었다. 검게 윤기나는 소총을 똑같이 메고 있다. 놈들 진행 방향을 보자면 덕원 포구를 통해 조선 땅에 들어온 군대다. 그들은 한성 방향으로 가는 길인 거고 기마 역참일대에서 하룻밤 수경할 태세다. 범도가 수협에게 속삭여 묻는다. 저것들이 200여수 돼 보이잖아? 바다 건너 출정했는데 겨우 200여수만 왔을까? 아니, 이왕 나선 김에 아예 선단을 꾸려왔을 수도 있지. 저것들은 일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2진, 3진 등이 있고 그 수가 몇 병, 몇 천일지 모르는데 저것들을 눈으로 보고도 계속할 마음이 있나? 수협이 상기된 얼굴로 답한다.
말해 못해 소총이 있다면 저것들을 퍽퍽 갈겨놓고 어찌 되는지 보고 싶지만 있어도 참아야 되겠지 지금은. 수협이 일본군을 보고 겁을 내 의병 노릇 그만두자 하면 범도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한 걸음 물러나 다시 생각해볼 셈이었다. 그런데도 화승총도 없이 훔치러 온 주제에 수협은 소총 맨 놈들을 퍽퍽 갈겨놓고 싶다 한다. 참아야지. 일본군이 하룻밤 묵고 도성을 향해 떠나간 뒤 두 사람은 금성창 안팎을 이틀간 더 살폈다. 일본군이 제 땅이라도 되는 양 조선 땅을 가로지르는 판국에 조선 군찬 중 하나인 금성창의 경계는 10년 묵은 바자울처럼 허술했다. 상부에서 어떤 경계령도 받지 못한 경비병들은 나른했고 일꾼들은 느른했다. 사흘째 되는 한밤중 금성창 담을 넘은 두 사람은 창 뒤편 헛간에다 불을 질렀다. 명색이 화학류 다루는 곳인지라 헛간에 난 불로도 창 전체가 금세 소란해졌다. 그 틈에 총기 보관 창고로 잠입했다. 그젯밤과 어젯밤에도 몰래 들어와 위치를 파악해뒀다. 화승총 5자루와 화승 4뭉치, 총탄 60집을 드러내 묶은 뒤 짊어지고 창고를 빠져나온다. 두 사람이 가지고 달아날 수 있는 최대치다. 일본군이 관아 앞에다 진을 쳐도 못 본 채 하는 군창 관원일지라도 총 5자루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 난리 만나양 소란을 피울 것이다. 총 1자루를 구하러 왔다가 5자루나 훔쳐내기로 한 까닭이 그것이었다. 정신 좀 차리라는 것. 창 바깥에 두었던 짐을 아울러 꾸려지고는 금은밤 어둠 속에서 최대 속력으로 두 장거리를 벗어난다. 두 장거리에서 지낸 며칠 동안 총기를 구한 뒤 어디로 갈 것인가 정했다. 일본군이 덕원 땅 원산폭으로 들어와 한성으로 향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약초꾼이고 사냥꾼인 두 사람은 인근 몇 개 군 지형지세를 어지간히 꿰었다. 덕원에서 도성으로 향하는 영로에서 길폭이 가장 좁고 험한 곳이 어딜까? 금세 의견이 일치했다. 함경도와 강원도를 경계짓는 철령이었다. 철령협곡. 날샐 무렵에 회항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한낮이 되어서야 철령에 이른다. 범도는 11년 전 한성 별기대에서 안변 민난을 진압하러 갈 때와 한성으로 돌아갈 때 철령협곡을 통과했다. 오경과 북청으로 향할 때도 지났다. 안에 손을 잡고 걸을 때 길 양쪽에는 아롱다롱하게 핀 꽃들로 불이 난 듯했다. 안에는 어여쁘고 산천은 아름다웠다. 그 열흘 뒤 무슨 일이 생길지 상상조차 못했으므로 무서운 게 없었다. 살아있음이 기뻤고 안의 손을 잡고 걷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협곡에서 모퉁이를 돌아 상기를 두어 마장 오른다. 수협이 예전에 여러 번 노숙한 절벽 위에 있다. 여기가 양쪽 모퉁이 돌아 들어오는 사람이 가장 잘 보이는 지점이야. 절벽 가장이까지 10대 걸음쯤 된다. 노간주 나무가 군락을 지었는데 절벽에서 가까운 두 나무 사이가 옴팡하면서도 편평해 두어 사람 누울만하다. 산을 더듬어 올라가노라며 고려주에 쌓았다는 철령산성 터가 있고 그 위에는 철령 봉수대가 있다. 어제 침략군 200여 명이 이곳을 지나갔으나 봉화는 피지 않았다. 그건 덕원에서도 봉화가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현재 조선에 외적 막을 군대가 없다는 뜻이었다. 범도는 노간주 나무 앞쪽에 짐을 부려놓고 절벽 끝으로 다가든다. 협곡 길바닥에서 100척 높이는 될 만한 절벽이다. 길 저쪽은 경사가 반대편으로 기울어진 너덜껑이다. 너덜껑 넓이가 직경 한마장쯤이다. 너덜껑 아래쪽은 음치말이 많지 깊은 숲이다.
돌사태가 날 수 있는 위태로운 지대라 인적이 닿지 않아서다. 안변 쪽 모퉁이와 회양 쪽 모퉁이 양 방향으로 열린 시야가 두어 마장찜이다. 서양으로 열린 절벽 맞은편은 몇십 리 저편 풍류산까지 훤하다. 단풍이 절정인 철이라 천지가 울긋불긋하다. 절벽 끝에서 협곡지세를 살핀 범도는 안쪽으로 들어와 노간주 나무 앞에 앉는다. 뭔가 기다리기 좋은 곳이네. 여기가 그렇더라고. 여기다 초막을 지어볼까 생각했던 적도 있다니까. 물이 멀어서 말이지. 수엽은 바람에서 볶은 쌀 봉지를 꺼내 내민다. 범도는 자신의 등짐에 매달려 있는 물주머니를 끄른다. 지난밤 금성참을 나와 걸으던 터라 지치고 허기졌다. 걷던 중에 볶은 콩이며 육포 등을 간간히 씹고 물을 마시기는 했으나 입에 넣는 게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치 바삐